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난 1998년생 명지대 바도학과 18학번 김백찬입니다. 네, 현재 지금 이제 27대 바도학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학년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재학 중에. 네, 재학 중에 있습니다. 바둑학이라고 하죠. 이제 국내, 해외든 뭐 바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희 바둑학과를 이제 폐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정 수준 충원율에 미치지 폐교 못한 명령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과거 우리 대학들은 국가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여 현재의 위기는 인구 절벽에 따라서 대부분 거의 모든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공통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떤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어렵고 교육부에서 칼질을 자꾸 해야 되니까 학교도 살려면은 그 칼질 당하는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실한 학과는 없애고 그리고 좀 될 만한 학과 이렇게 좀 만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현실의 구조조정은 맞는데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상태에서는 아니라는 소리. 최소한 교육기관에서는 회사에서 구조조정하는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떤 부서 이렇게 빼라는 느낌처럼. 대구 외곽. 산 중턱에 대학 캠퍼스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18년 문을 닫은 대구 외국어대학교. 입구엔 경고 문구가 쓰여 있고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폐교와 함께 학교 법인이 해산하면서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약 1년 전 정부 융자로 경비업체를 구해 겨우 출입만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변 있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도 안 좋지. 정말 한 번은 여기 또 불이 화재가 났었는데 외부 사람들이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땅이 팔려야 교직원들 체불임금도 지급하고 청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입지가 안 좋은 데다 교육용 재산의 용도 변경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대학의 기록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폐교대학 기록물 보존서고는 올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은 대학이 많아지면서 기록물을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폐교대학 기록물들 중에서 사본의 기록물들만 여기에 담아서 저희가 봉인을 한 상태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빼곡히 쌓인 기록 속엔 학창 시절의 추억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졸업 앨범과 사진들을 보면 그 풋풋함, 그리고 그 20대의 설렘, 그리고 그 청춘이 많이 느껴져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저 또한 회상을 하게 되고 하는데요. 자칫 내가 이 성적표라든지 학적부가 없으면 이제 고졸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약 500제곱미터 규모의 서고. 지난 3월 문을 열었는데 곧 꽉 찬다고 합니다. 현재 이관 상자의 정리가 완료가 되면 거의 이 공간은 100% 망고가 될 예정입니다.
폐교 기록물 보존 서고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마치 이 문 닫은 대학들의 납골당 같아서 안타깝고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 문을 열었는데 벌써 꽉 찬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만큼 문 닫는 대학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대학 진학률이 높았다 보니 보셨다시피 산속에까지 대학이 우후죽순 들어섰는데요.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나씩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폐교대학이 전국 20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폐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2년 전 2021년부터 대학 입학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적어졌습니다. 인구 추이도 그야말로 절벽인 상황이라 15년 후엔 초등학생은 34%, 중고등학생은 4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 학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영향을 받고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학가는 그야말로 비상인데요. 학과를 통폐합하는 이른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전문대. 올해 입학률이 저조한 6개 과의 모집을 중지하면서 일부 신입생들은 입학하자마자 학과가 없어질 판입니다. 올해 알았어요. 3월 달에. 입학하자마자 안 거예요? 네. 저 카톡 광고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올려준 거로. 단톡방에서? 네. 근데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재산을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교수들은 면직됐고 학내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버티니까 면직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이제 저 교수들이 교육부에 감사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임금 체불을 하고 있어서 그 노동부 진정도 진행 중이고요. 학교 측은 살기 위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 수입과 직결되는 신입생 충원율에 따라 학과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요새는 대학도 상품화가 돼가지고 학생들 취향에 맞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학교도 살리기 위해서 CPR 하다 보면 그 갈비가 부러져도 사람이 사는 게 낫지. 4년제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대학은 경영부실로 인한 회생 과정에서 재단 산하의 전문대와 통합하면서 학과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바둑학과와 철학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그런 거죠. 결국엔 그 회계법인에서 제공한 자료는 정량적인 자료뿐이었기 때문에 학과를 살리고 안 살리고의 기준치가 결국엔 돈에 달려 있다는 거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지만 재단의 위기를 앞세워 학과 개편안을 사실상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뭉쳐야 된다 아니면은 졸속적으로라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좀 많이 실망을 했죠. 대학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은 정부가 쏘아 올렸습니다. 교육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교육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재정 진단에 따라 경영 위기 대학으로 선정되면 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제한됩니다. 잦은 폐교하면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실대학에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제공한다지만 대학들은 사실상 살생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재정금 못 받으면 그때는 단순히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부실대학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교육부에서 설명한 도표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없애겠다는 거죠. 재정진단의 주요 평가 기준은 운영 손익과 체불임금 유무.
신입생이 적은 과는 없애고 교직원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칼질을 자꾸 해대니까 학교에서 살려면은 그 칼질 당하는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실한 학과는 없애고 그리고 좀 될 만한 학과 이렇게 좀 만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정부는 재정 진단과 동시에 글로컬 대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200여 곳 가운데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수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대학 중에서 30개 정도를 뽑아서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 규모가 0.69%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들만 쥐어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열악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대학들을 더 구조조정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까? 대학이 떠난 지역은 어떻게 될까?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가 김해 캠퍼스로 통합되면서 주변 대학초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살던 인근 원룸촌에는 저렴한 월세를 찾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인도네시아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3분의 2 이상 살고 있다고.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지자체에선 손을 놓았습니다. 다 썼던 외국 사람들 다 버렸을 거예요. 외국인 못 가고 가니까. 아, 버리고 가는구나. 그냥 다 버리고 가요. 그래도 치우면 되는데 그런 군청에 있어도 저걸 안 치우거든요.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부의 교육 정책도 대학가가 들썩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발적 폐교를 위한 퇴로를 마련해주겠다는 당근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진단으로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는 채찍도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요. 지난해까지 3년간 700개가 넘는 학과가 통폐합됐고 학생이 자퇴하면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고까지 나선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면 이 안에 선정이 되면 어쨌든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살릴 대학에 몰아주겠다 이런 기조로 보이는데요. 비수도권 대학 200여 곳 가운데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집중 지원합니다. 동시에 추진하는 게 이른바 라이즈 사업인데요. 지자체 중심의 대학 발전을 지향한 것으로 대학 재정 지원의 절반을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네,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공존하는 방안처럼 보이는데 지금 대학들은 어느 부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소수의 대학에 지원을 몰아주면 여기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사실상 도태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또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은 당장 다음 달에 예비 지정이 되면 3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야 하는데요. 대학이 지자체, 산업체와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석 달 안에 얼마나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겠냐는 겁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학령 인구 감소를 경험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이 일본에서도 대학 폐교가 잇따르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를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규슈 대학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이토 캠퍼스의 이름을 따 이토 라보 플러스로 명명한 이곳은 연구개발의 차세대 거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연구개발동과 숙박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상업시설이 함께 갖춰졌습니다. 福岡市九州大学学生さん
入居する企業さん、スタートアップ企業さんを含む企業さん、そういったものが結びつくような施設というコンセプトを持って、今オープンをしている状態です。 후쿠오카시는 사업 공모에서 반드시 연구동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고가의 연구 장비를 누구든 무료로 활용하고 학생을 기업 인턴십에 연계하는 공간도 갖춰줬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서점과 식당도 들어섰습니다. そんなにこうみんなが来れるような場所とかがなくて、ちょっとなんか田舎みたいな感じだったけど、この場所ができたことですごいいろんな人も来やすいし、ファミリー層とか子どもさんからお年寄りまで来れる場所ができて、すごい地域が活性化し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は感じます。 2019년 말 시의 사업 구상부터 2020년 11월 사업자 선정, 2022년 3월 착공까지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기업의 동반 성장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예산을 투자한 겁니다. 차로 약 1시간 거리의 인근 마을. 문을 닫은 전문대 원헬스센터라는 보건연구기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에서 학교 부지를 기부하면 후쿠오카현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헬스센터を整備し、人獣共通感染症対策や薬剤耐性菌対策に関する調査研究や人材育成等を推進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온 우리 대학 체제는 학생 수 감소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구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인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준비되지 않은 노력과 개입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그 사회적인 비용은 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수요와 공급, 시장 논리로 학교와 학과를 줄이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조조정 좋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조건에서 합의를 보고 합의된 거에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앞으로. 시대에 맞는 대학이란 뭔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학생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대학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배움의 장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게 두 달 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한 명이 몸을 던졌습니다. 관리소장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호소문을 동료들에게 보낸 직후였습니다. 모멸감이에요. 모멸감 때문에 죽습니다. 이건 못 참아요, 모멸감은. 관리사무소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혹시 소장님 계신가요? 소장님 전혀 안 계시고요. 예. 소장님은 그러면 연락이 안 되나요? 연락이 안 돼요. 소장님은 나가달라고요. 좀 나가주세요. 그리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갑질을 했던 관리소장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경비대장은 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거죠.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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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들의 행진은 아파트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고인이 어르신은 여기서 묵념을 하고 그리 끝내겠습니다. 또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각자 위치로! 위치로! 수고했습니다! 기준 수고했어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단 행동이 시작된 지 20일쯤 되던 날 아침. 이길재 경비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힘들어. 예? 재진 재택근무하면서 내 일거수일투로 감시하면서 있잖아요. 그 뭐라나 내가 휴게실 있으면 휴게실까지 와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업무방해. 또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주거 침입죄까지 걸고 있더라고요. 참 어이없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휴 오랜만입니다. 또 보네요. 그래요. 예. 식사들 하시고. 새벽에 퇴근한 동료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 누가 잃는 거야? 사실은 박 관장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묻힐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투쟁도 하고 벌써 몇 번째 그거 했습니까? 시위도 하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나는 시위 책임을 묻고 나는 해고되지 않습니까? 동료 경비원들도 무언의 압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임 참석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30명, 25명, 30명까지 모이던 게 지금 줄잖아, 자꾸. 이게 이런 것만 봐도 일단 경비원들이 이길재 대장하고 누구하고 밥 먹었냐 이런 거가 싫은 거고. 관리소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소장도 의뢰예요. 갑이 사실 주민이야. 원래는 소장도 의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책임을 지고 그 정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인사이동 안 하겠다고 약 올리니까 주민들이 좀 열받아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그 황 회장 그걸 직무 정지를 시키겠어요. 진짜. 오죽하면 직무 정지를 시키냐고 주민들이. 자, 푹 쉬시고. 입주자 대표는 직무가 정지됐지만 관리소장 퇴진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민노총. 푹 쉬고. 예. 그래요. 빨리 쉬셔요. 그거 한대. 예. 그래요. 우리. 예. 힘내야지 그러면. 젊어서부터 경비원인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기자였었어요. 기자였고 대장님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제일 격분하고. 나이를 먹으니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경비원은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파리 목숨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70 왔다 갔다 앞뒤로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어디 가서 구걸하면서 일자리를 찾나. 그리고 있는 곳이 낫지. 그리고 70 정도 되면은 그 자존심은 좀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10년간 했던 박 반장이 떨어져 자살한 거는 모멸감이에요. 모멸감 때문에 죽습니다. 이건 못 참아요, 모멸감은. 평소부터 쌓인 일들이 많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이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꼼짝을 못하게 해요. 꼼짝을. 돌아가신 양반한테 목소리가
좀 줄을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70 먹은 사람이 이러고서 얘기하는데 목소리 작다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목소리 복창시키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게 보고요 시정해 다시 해봐 다시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들 같은 놈들이 옆에 있는데 기전실 전기실 영선만 있잖아요. 쌓였어요 이 사람. 그런데다가 반장으로 10년 있다가 10동 3초소로 올라가서 일반 경비원 하라고 했는데 4일째 되는 날 뛰어내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진정한 갑은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갑인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을이 다른 을에게 갑질을 한다는 얘기. 아까 관리소장도 을이란 얘기도 듣고 많이 들었었는데 제일 이 소장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뭔가요? 36명이 총원인데 36명이 1시간당 6명씩 주차 관리를 해요. 길바닥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는 일을 시킨다. 뭔가 군대식 있죠. 옛날에 저기 사단장 뜬다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으면은. 빗자루 안 오던 거 빗자루 지르고 딱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 저기 주민들한테 잘 보여갖고 아주 그 전시 행정한다. 전시 행정. 아파트 지하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천장은 비닐로 얼기설기 막아놨습니다. 성명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경비원들이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에서 임시 스튜디오를 꾸미고 경비원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료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후에 뭔가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개선될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아직도 갑질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여기 개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혹시나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했거나 뭐 이게 떠들고 하면 너 내일부터 그만둬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전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다 보면 이전에 있던 그런 체계를 좀 무시하는 경우 좀 새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이 오고 난 다음에 속된 말로 자기 시스템으로 이제 그 주민들한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없는 일도 만들어 시키고 또 주민들의 그 조그만 그 관리비를 적게 부과한다는 명분하에 뭐 사람도 자르고 또 그 자리를 경비원을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를 최소한도 몇 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다. 그런 명분에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12년 경력의 경비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3개월 단기 계약의 확산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1년 뭐 또 종기가 없는 계약을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1년 하다가 좀 3개월로 돼가지고 이 경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안한 겁니다. 언제 3개월 되면은 이 계약 만기 종료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뭐 한 일주일 전에 나가라고 얘기해 보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지금 현재 한 2년 사이에 좀 2년 반 사이에 사실은 석 달이 엄청 들어버렸어요. 실질은 3개월이 됨으로 해서 경비 노동자는 완전히 이거 노예 계약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뭐 이해가 잘했든 뭐했든 저거 회사 마음대로 잘라버리니까. 작년까지는 1년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관리소장 바뀌고 용역해서 바뀌면서 이제 3개월 계약으로 이제 바뀌었고 지난 3월에 그런 이제 비극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 제가 듣기로는 그 경비 회사에서 3개월 근로계약과 사직서 2개를 내밀면서 이제 어떤 걸 쓰겠느냐. 사실 더 이제 협박이거든요, 사실은. 3개월 단기 계약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40%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단기 계약이 확산될수록 경비원 월급도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도 일부 아파트들이 좀 있고 중소도시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은 대도시 지역이 3개월 근로계약 비율이 높고 임금은 더 적어요. 아무튼 조사를 해보면은 대도시 지역이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데들이 3개월 근로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월 임금은 또 오히려 더 적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에 한 2%에서 5% 사이는 조금은 정성이 아닌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놓고 내가 주민인데 네가 뭐 무슨 주제에 뭐 이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최대한 좌우지간 잘못됐습니다. 소위 이제 아파트 관리를 2%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관리소장들 이렇게 실태조사하느라고 이렇게 만나러 다니다 보면은 아파트 관리는 2% 관리다. 2%만 잘 관리하면은 좀 평온하다. 그러니까 몇몇 이제 그렇게 좀 이 갑질을 하는 좀 이 진상 입주민들이 좀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의린 경비원들이 점점 더 의리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 5회 발생하면은 인원을 교체한다. 경비원 인원을 교체한다. 이런 운영 규정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진상 입주민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들을 갖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식으로 주민 민원 5회 발생이면은 경비원 인력을 교체한다. 이런 운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민원이 정당한 민원인지 부당한 민원인지는 따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일단 민원이 발생, 이 경비원이 뭔가 응대를 잘 못하는 경비원이야. 이러면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갑질은 또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이요. 3년 전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사람은 주민이었습니다. 비통하게 세상을 뜬 최 씨. 누구보다 슬퍼해준 사람들도 다름 아닌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마음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이승은 슬픔과 온갖 서름 훌훌 벗어버리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강남에서 일어난 또 다른 경비원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자체에서 뭐 직접 조문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안들도 만들면서 국회 토론회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길재 대장은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억울해가지고 제가 지금 출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는 그대로 뒤에서 그거 하고 맞습니다. 힘없고 빽없다고 저를 내칩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 저희가 이제 앞에다가 검은색 대형 현수막이 둘둘 말린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요.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은 경비원님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도움이 되고자 해서 성금을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밑에 놓여있던 국화는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라도 반대하면 동료의 죽음도 애도하지 못하는 게 경비원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주민들이 재산 보호에서도 앞장서는 것 같고 이런 이슈가 되면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지 전혀 호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 이후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길재 대장을 또 만났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비원 중에 나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관리소장들이 사진을 찍은 거야. 현수막도 달고 하는 걸.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관리업체에 저 빨리 심할서 받으라. 이러니까 심할서를 안 쓰니까 관리소장이 지시를 했겠죠. 빨리 그러면 초소 명령이라도 내라. 내가 어제 바로 초소를 8동 1초소에서 1동 5초소 경비원하고 바꿔라고 이렇게 하여 오늘 지금 이삿짐을 막 차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경비원들의 편이 아닙니다. 곧 6월 말이면 3개월 계약이 또 만료됩니다. 동료 경비원들도 쫓겨날까 걱정입니다. 실질법인이 나만 표적이고 말 그대로 시주동하고 뭐 했다고. 3개월 계약. 그리고 또 1년 계약이 아니고 또 3개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래서 이 계약이 6월달 되면 이제 또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도 표적 다 리스트 올립니다. 그럼 당연히 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